오늘 고소의 전략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인터뷰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자신감 있게 추천해 드리는데요. 엊그저께 국민의힘을 탈당한 국회의원입니다. 단도직입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이렇게 활기찹니다. 아유, 저는 저로 인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국힘을 이제 이렇게 탈당하시고 현재 무소속으로 이제 뛰어야 하는데 뭐 뛰는 이제 목표나 또 목적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김 의원에 대해서 들었던 것은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다. 초선 의원인데 뭐 상임위의 간사도 하고 또 그 실제로 지역 또 울산시당 위원장까지 하면서 완전 일꾼 중에 일꾼이다라고 했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완전 인생이 달라졌다. 왜 김상욱은 변심할 수밖에 없었느냐. 요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변심한 적은 없습니다. 예. 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뭐 12월 3일 전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책을 발굴해내서 실행해 가는 그런 과정이 정치다라는 생각으로 일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들 모시고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당에서도 일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행안위, 여가위는 간사도 보통 간사는 재선 이상 맡기는데 초선인데도 간사를 맡기더라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당에 시당위원장 6개 지역구의 시당위원장을 맡고 또 원내 부대표도 맡고 또 여러 개 특위 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 말 그대로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저는 그게 제 보람이고 또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일하는 거 좋아하고 술을 마실 줄 모르고 골프도 칠 줄은 몰라요. 저는 그냥 일하는 게 좋고 사람 만나는 게 좋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거 그냥 열심히 하면 그게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시종일관 같은 색깔로 오고 있고 또 제가 지향하는 것은 이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지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지켜야 될 최고의 원칙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민주주의겠지요. 우리 선배 세대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얻은 최대의 성과가 민주주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실질적 법치, 공정, 합리, 개방, 포용, 자유 이런 가치들이 같이 또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함께 맞물려서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제도의 신뢰를 부여하고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는 틀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이 있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당 소속 이제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 체제에 대해서 뭔가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오죽하면 저렇게 했겠느냐라는 것이 국힘에 있는 국회의원 절대 다수의 일종의 방어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 의원께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용납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를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토의하고 뭐 정책의 장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의 과정입니다. 정치의 과정이고 그 정치의 과정을 국민들께서 선거로 또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정치의 과정을 용납할 수 없다 해서 비상계엄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세월이 지나서 비상계엄 얘기하니까 조금 낯설긴 한데 우리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시, 준전시인데 그 또한 엄격 해석입니다. 전시라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시 상황이지만 정말 비상계엄이 필요한 전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로 마샬로우입니다. 군정입니다. 민주정이 멈추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 의원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통해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비판하지 않고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서 지금까지 오갈길을 못 찾고 있는 이런 대혼론의 상황에 스스로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왜 국힘 의원들은 거기에서 바른 목소리를 못 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작도 끝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 또는 진영을 위한 정치가 되어버리면 거기서 국민을 위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라지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진영 논리를 만나면서 더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진영 논리 정치 저는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정치입니다.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옳음을 추구하면서 그 가치를 실행해서 국민을 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옳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진영의 승패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비겁한 정치예요. 국민들께 인정을 받으려면 가치지향적인 정책을 내고 이걸 성과를 내서 국민들이 믿게 만들고 신뢰를 얻어가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일은 하지 않고 외부의 적을 만들고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적이 있으니 단결해야 된다. 너무 쉬운 정치, 일 안 하는 정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어느 순간부터 진영 논리의 고처가 돼버렸어요. 진영 논리의 피해는 너무나 많은데요. 일단 진영 논리 정당에서는 소신 있게 일하는 능력 있는 의원들은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천을 안 줍니다. 반대로 돌격 앞으로 하면 앞도 뒤도 없이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들은 재선 3선 올라갑니다. 자, 근데 시킨 대로 돌격 앞으로 하는 의원들이 무슨 판단 능력이 있으며 무슨 생각의 깊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중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머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의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진영 논리가 옳고 그름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승패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보수 진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보수라면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정치가 보수 정치고 진보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진보 정치여야 하는데 우리는 진영으로 보고 있어요. 보수 진영, 진보 진영.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은 보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보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보수와 극우는 다르지요. 보수와 수구도 다릅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내재적 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고 세월 따라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하겠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 1950년에는 반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보수의 가치는 민주주의여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법치주의 이런 가치들이 보수의 가치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영 논리로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런 보수의 기능과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영으로서의 보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보수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보수 지지자들도 보수 정당이 보수의 기능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진영이 이겨야 되는 우리 진영이 엉망진창이더라도 이겨야 한다 생각만 가지는 거예요. 상대가 잘하고 있어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왜? 적군이니까. 상대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이적행위다고 생각해버려요. 자, 진영 논리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는 정치가 되면 정치의 주인이 국민이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소수 일부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도구가 되는 현상이 생겨요.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니까 정당이 못하면 표를 안 줘야죠. 정당이 잘하면 표를 줘야죠. 근데 국민들이 도구가 돼버리면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이 따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영 논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 공고해졌고 그러면서 보수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또 진영 논리 때문에 점점 우매한 자들이 모여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형국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 한 명 한 명의 국회의원 재선 3선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 본인을 위한 정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형국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제가 간결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진영 정치라는 것을 저는 이제 적대적 공생 구조를 만든 이런 이제 상대가 더 나빠지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정치에 대한 설명 이제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남북 문제를 푸는데 자, 북한 체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평화와 공존의 대상으로 상호 번영의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3대 세습 체제의 핵무기 개발에 그리고 인권 문제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이 국가를 상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더 적대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 공존을 하자고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현실 정치인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보수 정치, 진보 정치로 나누어서 진영의 논리로 보더라도 네. 자, 북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영 정치는 기본적으로 적이 있어야 돼요. 네. 가상의 적을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북한을 적으로 해야지 여기가 명분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반공해요. 그런데 북한이 약해. 그러니까 반중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적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예. 근데 저는 이게 나쁜 프레임이라 생각해요. 우리 불교에서 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상이란 것이 있으면 본질이 가려져 버립니다. 예.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보면 돼요. 말씀하셨던 대로 북한은 두 가지 색깔을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협이 됨과 동시에 또 같이 협조해야 될 대상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본질은 북한 사회가 낙후되었고 권위주의 독재 사회, 또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동시에 협조도 해야 되고 앞으로 같이 살아야 할 또 이웃 국가이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통일을 우리가 서로 바라고 있고, 두 가지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본질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은 이게 프레임이죠. 예, 예. 근데 보수의 기능, 보수 정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 2025년의 보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 공정, 합리, 개방, 포용 이런 가치들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용적이어야죠. 그게 진짜 보수의 접근 방법이어야 되는 겁니다. 실용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들을 지켜갈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 무엇인가가 보수의 접근 방법이어야 되는 것이고, 진보의 접근 방법은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고민해서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도전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접근하던 접근법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보를 튼튼히 하고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져 있는 국제관계의 기능을 활용하면서 뭐 접근해 가는 것, 이거는 보수가 해야 될 노력이죠. 근데 저는 보수와 진보라는 것이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수가 이런 틀을 탄탄하게 해놔야지만 진보가 실험적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진보는 틀려도 돼요. 중요한 건 도전이고 창의력입니다. 반면에 보수는 틀리면 안 돼요.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진보가 실험하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 충격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중요한 것이고 품위가 중요한 것이고요. 실패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보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꾸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북한 문제 접근할 때 제가 진보적 시각이라면 저는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힘들지 않습니까? 북한을 통해서 철도를 놓고 그 철도가 러시아, 몽골을 거쳐서 유럽까지 닿는다면 우리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TSR이죠. 결국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테마지 않나요? 실용적이면서도 진보적인 테마입니다. 만약에 철도만 열려버리고 그리고 몽고와 우리나라 사이에 무관세 협정이 맺어져 버리면 몽고는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쪽으로 다 또 우호적인 관계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고 광물 자원을 싸게 가져오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북한은 개혁 개방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협조관계가 구축될 수도 있고, 자, 기존에 없던 것들을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진보여야 하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 틀이 위험을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자 하는 것이 또 보수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들은 서로 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때 국민의 복리가 제일 좋아진다고 봅니다. 진보와 보수는 적이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극단적인 극우, 또 기득권만 지키기 위해서 옳음을 추구하지 않는 수구, 또는 사람을 속이고 있는 표를 사는 포퓰리즘, 이런 부분들입니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지만, 보수와 진보는 서로가, 진보는 보수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이고요, 보수는 진보가 도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보수와 진보를 얘기할 때 이렇게 기능과 역할로 접근해야 되고, 특히 대한민국의 보수 지지자분들께 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보수 지지자니까 보수 진영에 표를 줘야지, 못해도 틀려도 어떡하겠어요, 우리 편인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보수 지지자시라면 누가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표를 주셔야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기능과 역할,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 개방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력, 최소한 2024년 12월 3일 이후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은 보수당이 아닌 겁니다. 도리어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어떤 당입니까? 지금은 12월 3일 이후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적인, 법치적인, 또 공정, 원칙, 이런 것들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니 보수당이 아니죠. 네. 반면에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를 봤을 때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크죠. 그러면 수구정당인 겁니다. 또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의 경우에 따라 국가사회주의나 독재를 기획하고 있다면 그거는 구구지요.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는 네. 거고, 뭐 현실 정치에서 그런 민주당은 지금
김상호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민주당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의 불안정성입니다. 민주당이 너무 많은 역할을 맡고 있어요. 원래 여러 당이 서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보수당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경우에 따라 수구정당, 경우에 따라 극우정당의 모습을 보이니 보수당의 기능을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큰 당으로서 보수의 기능도 하고 있지만 진보의 기능도 하고 있어요. 한 당에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보수의 기능도 하고 진보의 기능도 하고 정신없이 바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치 구도가 좀 또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은 보수 기능, 진보 기능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진영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저는 정대적 공생 구조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면 진영 정치라고 하면 이제 결국 민주당 중심 그리고 국힘 중심, 보수 진보가 이렇게 이제 서로 일종의 경쟁을 하는 구도였는데, 자, 일방의 책임으로 국힘이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편향된 방향으로 가버리면서 거구정당 또는 뭐 실제로 수구정당이 되어버렸다면 이제 민주당은 책임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국힘 쪽에서는 끊임없이 민주당 잘못이 있고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모든 당원들이 개딸 중심으로 모여서 일종의 독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정당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2월 3일의 내란 사태에 대해서 중앙 정치인 모두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영 정치가 뭐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네. 민주당도 분명히 진영 정치의 폐해가 있고 또 지역별로는 그런 진영 정치의 이익을 향유하는 정치인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영 정치의 폐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더 빨리 속 깊이 병들어 버린 거지요. 그게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 보수 당이었던 당의 모습과 지금 당의 모습을 봤을 때 어디가 더 건강하냐? 그때는 그래도 소장파들이 목소리를 내고 바르게 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그 노력마저도 보이질 않는다. 더 퇴행했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민주당도 분명히 또 진영 논리에 같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경우에 따라 맞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말 맞다 하는 순간에 너는 어느 편이냐 말이 나오겠죠. 그게 진영 논리인 겁니다. 상대가 잘하면 박수 쳐줘야죠. 또 우리도 잘못하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해 들어가고 논쟁이 일어나고 내부 견제와 균형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뭐 당 지도부가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그거 이상합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거 아닌 것 같고 하면 다음에 공천 못 받고 도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요. 본회의 하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요.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대해서 OX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대로 표결하고 와요. 뭔지도 모르고. 이건 국회의원이 아니죠. 네. 독립된 헌법기관이면 어떤 법안인지 봐야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헌법도 또 국회법도 국회의원이 당론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헌에 맞을 때 정당성이 있고 또 그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참고 자료일 뿐이지 반드시 기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시키는 대로 거수기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잘못된 거죠. 제도가 잘못된 거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진영 논리가 갇힌 겁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해버리면 너는 우리 진영에서 아웃이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력과 고민을 갖춘 또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자, 진영 논리라는 이제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22대 국회에 느끼는 이제 기자 출신으로서 느끼는 전반적인 평가는 한쪽은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으로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앞잡이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갖고 있고 또 한쪽은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것을 100% 구현을 해내면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완전히 변신을 해버리니까 비판하는 쪽은 이재명 사람들이 다 됐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당원들이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다 와버리니까 나름대로 시스템 공천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정당의 실력 차이나
또는 국회의원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국힘은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민주당은 변신을 해버렸다라는 생각을 제가 비교적 균형 감각 있게 보더라도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힘은 지금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도 일부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예. 사실 제가 자꾸 진영 논리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확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너무 진영 논리에 갇히면서 제대로 실력 있는 의원들이 원내로 진입을 못한 부분도 이유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가 많이 실현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또 문제는 분명히 있죠. 흔히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민주당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네. 반대 목소리를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순간부터 수박이라고 집중 공격을 받아서 딴소리를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한다는 얘기들을 거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당원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다른 목소리 또는 다른 생각들에 대한 존중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이 다른 목소리와 다른 생각에 대한 존중감 없이 간다면 이건 또 다른 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주주의가 똑같겠죠. 당원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기능하려면 당원들의 수준이 높아야 되고 각성해 있어야 되고요. 또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국민들이 수준이 있고 또 각성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철저하게 국민들과 당원들의 수준에 의해서 그 정당과 그 국가의 민주적 성과들이 나온다고 믿고 있고요. 당원 민주주의 제가 민주당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시작한 당원 민주주의가 더 꽃피우려면 당원 한 분 한 분이 더 각성하고 기준을 잡고 고민하고 수준이 올라가는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상우 의원 이렇게 모시고 말씀 들어보니 참 저도 많이 배우고 깨닫는 바가 큽니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실 정치로 좀 돌아와서 네네. 본인이 이제 탈당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네네. 마지막까지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기도 하고 탈당 이후에 이미 엄청난 비판들이 국힘 쪽에서 쏟아질 거 아닙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스스로 좀 이렇게 잘 극복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괴롭고 한데 근데 제가 이번 탄핵 국면에서 2번 죽을 각오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12월 3일 그날 밤에 비상겸이라는 얘기를 듣고 국회로 달려가면서 광주 항쟁, 광주 희생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갔고 정말 죽을 각오로 갔었고 그래서 그날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욕쟁이 아저씨가 됐는데 그때 죽을 각오를 정말 이게 죽을 각오구나 스스로 느껴지게 한번 했었고 또 한 번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제가 모든 묘소에 다 헌화를 했습니다. 한 기 한 기 헌화할 때 각 묘소마다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중생 사진도 있고 남고생 사진, 임산부 사진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2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정치가 잘못되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또 하나는 그동안 책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비겁했다. 뭐냐면 4.19 혁명 때도 또 광주 항쟁 때도 87년 6월 항쟁 때도 늘 학생들과 시민들이 희생되었지 국회의원 죽었다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헌법수호 의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독재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희생하고 나서야 되는 게 국회의원들인데 대한민국 건국 후에 민주화를 위해서 죽은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늘 학생이 죽고 늘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만약에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그게 독재의 시작이라 생각했고요. 독재는 시간이 갈수록 공고해집니다. 최대한 빨리 혁명으로 불을 끄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혁명은 항상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시민들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단식이 그래서 말이 나왔는데 2번 죽을 각오를 하고 나니까 겁이 안 나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송구할 만큼 많은 괴롭힘과 협박과 또 막막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있었습니다. 제 주변인들, 가까운 분들, 저를 돕는 분들이 저 때문에 다들 곤혹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원에도 해산이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제 주변 분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너무 송구하죠. 제가 바른 일 하겠다고 나선 것 때문에 제 주변 분들이 다 피해를 보고 계시니까 그게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고 늘 그 마음이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또 응원 주시는 고마운 분들 참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함께 마음 드리고 정치를 싶습니다. 했던 분들도 지금 차라리 잘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함께 정치를 했던 분들이랑 그 국힘 소속에 있는 그리고 초선 국회의원하고 잘 울산에서 있지는 않아요. 지역 활동 이렇게 쭉 해왔던 분들도 일부는 그래도 제 지역구가 소위 말하는 강성보수 지역입니다. 예, 예. 강성보수 지역이라서 사실은 제가 얌전히만 있으면 재선 3선하는 게 문제가 없는 지역이에요. 예. 근데 또 울산에서는 약간 세대교체 바람으로 제가 선배 정치인들과 한 20년 이상 터울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첫 문 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 기득권을 다 발로 집어차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이겠지요. 아무래도 지역의 시구 의원들이 저는 저에게 반기를 들고 탈당 요구를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뒷조사, 보복, 헛소문, 말도 못하는 공격들을 해대요. 네. 뭐 또 중앙에서도 당연히 계속 쓴소리를 하니 듣기 싫겠죠.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역에서도 철저하게 고립되고 사실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되게 좀 프렌들리하고 순둥한 성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크게 뭐 적을 두고 살지는 않았는데 다 좀 잘 지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번 일만큼은 용납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고립이 되었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자청했던 것이고 각오했던 일이라서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대학 강의 갔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바위에 던져져서 깨지는 달걀이다. 달걀이 바위에 부딪히면 깨질 수밖에 없지 어떻게 안 깨지려고 하겠느냐. 저는 깨지는 거 각오했다. 하지만 깨지는 게 두려워서 제가 침묵해버리면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목소리 내다가 깨지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파문이 있고 파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제 생각도 100% 맞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모자람이 많고 많이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계기를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의 고리고리들이 파문을 내서 그것들이 모인다면 언젠가는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는 이 진영 논리, 진영 정치 그리고 보수가 무엇인지 고민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보수 또는 진보가 혁신을 잃어버리는 진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파문 내는 씨앗이 되고 싶다 생각으로 계속 도전해 왔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국힘 쪽에서 보면 그것도 이제 공당이고 조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상식적이고 그리고 바른 또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박수를 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국힘에 소속되어 있는 108명 중에 107명의 국회의원은 김상곤 의원은 옳고 바른 소리인데 그럼 결국 우리는 이런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정말로 반민주주의자냐 아니냐라는 것이 일단 국힘 내부의 논리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는 매우 현실적인 국민들의 판단과 평가를 계속 받아오지 않습니까?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또는 민주당에 도움되는 해당 행위 아니냐라는 이 이제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는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네. 너만 잘났냐? 예. 너만 맞냐? 참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 제 말의 내용을 비판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잘못된 점은 고치고 배우겠습니다. 사실 메시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그걸 또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생각은 더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격 공격을 하거나 메신저 공격을 하거나 프레임 공격을 해버리거나 시기를 해버리면 발전이 아니라 퇴행밖에는 없죠.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말 나쁜 것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늘 뒷조사에서 메신저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프레임 공격을 하거나 뒤집어 씌우거나 사회적 인격 공격을 합니다. 너만 잘났니? 이것도 인격 공격이죠. 너만 잘났니가 아니라 네 말을 들어봤는데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틀렸어. 이게 맞는 얘기지요. 네. 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악마 프레임에 씌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는 여전히 많이 믿고 있고요. 저는 그 부분의 상당 부분도 이런 인격 공격, 메신저 공격, 프레임 공격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사실도 아닐 뿐더러 그로 인해서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희석돼 버리죠. 비겁한 정치인 겁니다. 정치가 그렇게 비겁해서는 안 돼요. 메시지에 대해서 건강한 비판, 이거는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메시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사회적, 인격적 모독과 공격, 뒷조사, 프레임 씌우기는 비겁할 뿐만 아니라 정치를 퇴행시키고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말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당 내에서 뭐 너만 잘났냐? 저는 그거는 인격 공격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또 제 뒷조사를 해서 어떻다 저떻다 인격 공격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미운 것은 제가 한 말 때문이면 제 말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네 말에 이런 부분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언제든 얘기 듣고 싶고요. 또 그런데 귀를 기울여야지만 저도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불편한 질문을 드린 것은 이제 네네. 그런 공격을 많이 받을 때 많이 받았습니다. 너만 잘났나 이렇게 하면 그래 맞다 나만 잘났어 너희들도 좀 따라서 해봐 그게 국힘을 제대로 이렇게 세우는 길 아니냐라고 이제 제가 사실은 항변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화하고 싶습니다라고 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참 귀한 분을 만나서 대한민국 현실 정치에 이렇게 젊은 정치인이 야 정말로 참으로 지혜롭기도 하고 미래가 너무너무 좀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980년생이세요? 예. 그러면은 대학도 한 2000년대쯤 들어갔을 텐데 1998년도에 들어간 98학번입니다. 98년도에 들어갔으면 이제 예를 들어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87년 또 우리 대통령 직선제 쟁취했던 그 민주화 운동의 과정 이런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잘 모르거나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까 얘기했을 때 두 번 죽을 각오를 했다. 첫 번째는 군사 쿠데타에 준하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내가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망월동에서 그 영령들을 다 만나면서 당신 대신 내가 죽겠다라고 했다는 것 자체는 나이로 봤을 때는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어떻게 그것이 학습이 되었는지 아니면 몸에 이렇게 익혀져 있는 것인지 그럼 원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치를 시작한 겁니까? 우선 제가 지금 말이 많이 빠른데요. 예. 보고 계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아니 많이 말을 빨라서. 빨리 하니까 더 좋아요. 유튜브 원래 더 말을 빨리 근데 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 제가 말이 빨리 하는 것은 사실은 모시고 나누고 싶은 대화가 너무 많은데 예. 시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래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말씀을 예. 나누고 싶은 좋습니다. 욕심 때문에 말이 빨라지고 예. 있는데 너그럽게 이해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아마 제 또래가 다 비슷할 겁니다. 사실 저도 뭐 투철한 정치 의식이 있어서 정치를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울산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어느 순간 뭐 좀 좋은 평판이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여론이 모아졌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정도 생각 가지고 사실은 막연하게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도 뭐 제가 국회의원 돼서도 처음 제가 생각한 정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 그것 부작용이 무엇인지 잘 찾고 긍정적인 작용을 찾고 정말 실용적으로 도움되는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정치다라는 생각으로만 일하듯이 들어갔어요. 말 그대로 일하듯이. 그래서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에서 초기에는 참 많은 일들을 했고 열심히 뭐 사업도 유치하고 법안도 발의하고 열심히 막 그런 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또래 분들 다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한강 작가가 예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어제의 광주가 오늘을 대한민국을 살렸다. 저는 그 말 뜻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왜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12월 3일 밤에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네. 광주가 떠올랐고 그런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 책으로 또 영상으로 봤던 우리 선배들의 민주화 과정들 그전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느껴졌는데 그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으로 확 다가오면서 그냥 그대로 아픔이 전해졌어요. 예. 그래서 안 된다 이거 이건 막아야 한다. 그러고는 뛰어갔던 것이고요. 제가 한동안 그날 밤 얘기만 하면 뭐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그게 너무 처참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민주주의가 무너진 현장,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온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분개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겁내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네. 너무 화가 났는데 아마도
민주화를 하셨던 선배들께서 목숨을 내놓고 달려들으셨던 그 마음도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겪어보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싸우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선배들이 겪은 고통과 희생 제가 뭐 비할 바도 아니겠죠. 100만 문제 1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런 위기가 잘 극복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경험의 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가 이런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경험,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경험. 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역사에 좀 비겁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비겁함은 축적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단죄하고 또 바름은 바름대로 포상하는 그런 좀 역사도 더 추가로 축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 국회의장님께 여러 차례 그 건의를 드렸는데 이 일련의 일들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을 한 건데 그 외에 명예로운 불복종을 선택했던 군인들, 또 무서웠을 텐데도요 나와서 장갑차를 막아준 시민들, 그리고 또 국회와 국회 근처에서 언론인들께서 정말 목숨 걸고 그날, 사실 언론인들이 없었으면 경무 들어왔을 겁니다. 카메라 들이대니까 멈춘 게 많았거든요. 그런 언론인들 다 찾아서 포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렇게 명예로운 경험을 계속 축적해서 우리의 역사가 역사 자체로 힘이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참 진심이 느껴진다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런 분이 국회에 있었지?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수 정치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데라는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무소속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에서 이런저런 대혼란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네네. 뭐 절차도 이상하고 과정은 더 웃기고 결론은 이거는 공당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대충돌의 상황이 발생했는데 자 누가 되든 이것은 좀 제쳐놓고 국힘 이번 대선이 정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있다 없다 이 부분은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거의 3주 넘어 깊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에너지가 있었다면 남아서 바꾸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에너지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체의 과정 또는 사실상 와해의 과정으로 가고 특정 지역에 그냥 몰입하는 소수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저의 판단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판단도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100% 맞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서 기능하는 진짜 보수 정당, 그냥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 또는 극우 그런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정말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정당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 동력과 가능성을 사실 저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당으로 기능할 수 있으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연히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저희 의무다.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것 역시 국민들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큰 비판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탈당하자마자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죠. 이제 대선 후보가 김상호 의원 정도면 내가 같이 정치하면 너무 좋겠다. 새로운 보수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혹시 연락이 온 게 있었습니까? 다 친한 사이들입니다. 제가 저는 저랑 생각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뭐 변호사 할 때도 국민의힘, 민주당, 민노당, 뭐 진보당 다 친하게 지냈거든요. 지금도 국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생각 듣고 말씀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뭐 이준석 의원 또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과도 다 친하게 지내요. 계속 친하게 지내왔고요. 편하게 소통하는 사이들이고요. 이준석 의원 참 괜찮은 친구입니다. 합리적인 친구고 또 머리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요. 다만 제가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참 신뢰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통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언행이 저를 믿고 있는 분들께 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가 되겠죠. 그만큼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언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와 합을 맞추겠다, 이거는 저를 믿고 있는 지지자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에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합을 맞춰서 뭔가 개혁 보수를 할 수 있다. 개혁 보수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개혁 보수의 의미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개혁 보수라고 주장하는데 개혁 보수는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또 개혁 보수라면 분명한 지향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개혁 보수라면 그 실존으로 국민들께 손에 잡히는 이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충분한 공감을 하지는 못한 상태고, 뭐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또 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무소속 상태인데 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하고는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는 좀 건방지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송구하지만 이재명 후보님 정말 바쁘시겠지만은 시간과 장소, 방법 허락해 주시면 쫓아가서 만나 뵙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은 없다, 그죠? 직접 말씀을 나눠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개혁 보수가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보수의 기능을 하고 있는 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진보론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진보야말로 머리 좋고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답 없는 문제에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게 진보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 없는 문제에 답 찾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 내재 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진보가 도전할 수 있는 터전, 이 터전을 단단하게 지켜가는 것,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 정치를 하겠습니다. 민주보수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민주보수, 정통보수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개방된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포용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단체가 있다면, 정당이 있다면 저랑 생각이 같은 거죠. 제가 하려는 거가 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으로 저는 생각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정당 입당을 서두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선 정국입니다. 네. 저는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10년 넘어 정체되었습니다. 일본만 잃어버린 10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10년입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10년의 무게가 다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사회는 축소 사회에 들어섰고 또 지역은 소멸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경쟁력 악화되었고 서민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미래가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다 안 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숙제인데 문제는 더 큰 바람이 붑니다. 이미 사회 갈등도 심해졌죠. 근데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AI와 로보틱스 혁명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최대 규모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기술 혁명이 아닙니다. 사회를 다 바꿔버릴 겁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여러 책을 쓰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조차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 바꿔버릴 거예요. 아마 민주주의 형태도 바꿀 겁니다. 사법의 형태도 바꿀 겁니다. 노동의 형태도 바꿔버릴 거예요. 한 예로요. 아마 10년만 지나면 인간의 두뇌보다 최소 수천 배 더 사고력과 판단력과 기억력이 좋은 AI가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인간의 두뇌로 판단하는 게 더 현명할까요? AI가 판단하는 게 현명할까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판사를 대체할 수도 있고요. 민주주의 영역을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급박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뒤처졌습니다. 너무나 이 산적한 문제를 이번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분이 풀어나가야 돼요. 제가 계속 보수 얘기하는 게 사실은
보수로 사회가 변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모자라지만 사회의 안정성, 사회가 변화할 때 받는 충격을 버틸 수 있도록 사회 틀을 지킬 터이니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께서 진보에서 이 변화, 답 없는 데서 답을 찾아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 사회는 혁신이 필요합니다는 얘기를 간곡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대통령은 이걸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 중요한 거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2025년 5월에 우리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요, 휴노피 구도가 아닙니다. 단일화 저런 거 아닙니다. 과연 이 과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가, 그리고 이 과제를 풀 수 있는 대통령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지난 대통령처럼 또 실패해버리면 저는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AI 혁명이 우리가 사회 변화, AI 혁명은 사회 변화, 문화 변화를 다 동반할 겁니다.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저는 두렵습니다. 30년 뒤에 대한민국이 또 식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적임입니까?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의지와 능력과 추진력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뵙고 이런 생각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도 배우고 싶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군데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같은 고민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5월에 정당들끼리 진영 싸움 할 여유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밀려있는 국가 과제들을 해결을 하고요. AI와 로보틱스 혁명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정말 급합니다. 그래서 보수적 생각 가진 저 같은 분들은 나라의 틀을, 사회가 변화하고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 엄청난 충격이 오죠. 이걸 흡수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민주주의 원칙과 도리어 민주주의 원칙, 공정사회 원칙, 개방사회 원칙, 합리적인 사회 원칙을 단단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똑똑하신 분들께서 시대 정신을 반영한 진보적 혁신적 도전을 세게 해나가야 돼요.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은 1980년대 진보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쟁취해냈습니다. 2025년도에는 보수가 이걸 지켜야 돼요. 2025년의 진보는 포스트 민주주의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김상욱 의원의 이제 생각이 민주당 지도부나 또는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은 되고는 있습니까? 뭐 제가 만나 뵙는 대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님은 직접 만나 뵌 적이 없어서 근데 저랑 인연 닿는 민주당 의원님들께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굉장히 귀한 얘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폭넓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자칫 지금 누가 이기느냐, 압도적 표차가 어느 정도 나야 하느냐라는 것도 이제 현실의 게임이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면도 있지만 오늘 김상욱 의원의 얘기를 통해서 이거 외에도 정말로 우리 이번에 대선에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구체적 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안이 있느냐?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정당은 맞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은 이걸 충분히 수행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맞습니다. 라는 것까지 가야 하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닿아 있는 이 현실은 그 얘기를 그런 못 것을 하고 있어요.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숨겨진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대선 일정이 제법 진행이 됐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한 얘기 심도 있게 지금 국민들이 공감대를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젠다를 발굴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내야지 이걸 추진할 때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도 수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대선 기간이라도 이런 아젠다에 집중하면서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하고요. 정책에 대한 이런 과제들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되든 간에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누가 되는가는 질문이 좀 뭐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뭐 될 사람은 이미 이재명 후보로 정해져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된다면 어쨌든 더 많은 과학들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을 우리나라가 배출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요. 아마도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지지자들이나 또는 당원들의 정서, 이게 내란 세력을 어떻게 척결하고 내란 종식을 지켜야 하는 그 과업이 매우 눈앞에 와 있는 사안이고 과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상욱 의원 같은 분이
정말로 대선의 아젠다가 뭐냐, 우리 사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거대 담론을 좀 제안해주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자 한쪽은 정리정돈, 한쪽은 미래설계,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는 실행력, 국민들의 손잡고 같이 가봅시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희망의 메시지, 비전 같은 거를 전해주는 역할을 맡으시면 훨씬 더 낫겠다. 저는 그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참 민주보수를 하겠습니다, 보수주의자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제가 진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진보적 혁신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능력 있는 진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기도 했고, 진보는 똑똑한데 능력이 좀 없다. 보수는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부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냥 농담 진담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김상호 의원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리고 대선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내란 세력의 일련의 사태 때문에 정신을 팔려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주 나와서 얘기를 좀 나누시죠. 많이 좀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올렸는데 이제 오늘은 많이 듣겠습니다. 많이 배운다는 표현은 이제 과찬이시고, 뭐 정말 제가 오늘 많이 배워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 인터뷰 잘했다. 이거 우리 지금 김상호 의원을 통해서 듣는 얘기 정말로 명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주 모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저희들께 언제라도 보내주시면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인터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역시 대단하시고 불러주세요. 놀랍습니다. 영광입니다. 참 민주당이 진작에 이런 분을 모시고 국회의원으로 울산에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수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면서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훨씬 더 귀하게 느껴진다. 참 좋은 분과 인터뷰했는데, 오늘 고소의 전략 보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시간 좀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대선까지 더 힘을 내어서 똘똘 뭉쳐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역할을 하는 주연 배우가 돼야 한다는 생각 잊지 마십시오. 이재명 민주당이 만든 당원 주권주의는 결국 국민 주권주의로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 좋은데요. 예? 당원 주권주의는 국민 주권주의로 완성될 것이다. 확 와닿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좋은 말 한번 썼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